오늘은 20차시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운 책 26에서 2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새로운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 내부적인 완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는데, 대외적인 정책,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되는 거는 아실 텐데, 이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에 흥선대원군이 이 서양 세력이 이 아시아 쪽으로 몰려오던 이런 상황 하에서 이들의 그 어떤 교류라든지 상업적인 교류라든지 정치적인 교류를 막는 이러한 외교 정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서양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선생님이 이제 세계사 교과서 배움책에서 요 내용을 한번 따봤는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세기 후반 정도에 서양의 열강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춰서 이 약소국, 바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이런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이런 팽창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제국주의의 특징이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죠. 식민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료를 아주 값싸게 받아와서 본국에서 그것을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자,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 소수의 거대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어떤 금융에 대한 힘까지 뻗치는 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나타나야 되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침략적 민족주의, 이제 본인의 민족을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더 약하고 못난 민족을 점령하고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사용된 게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시켰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회도 진화를 한다. 우리 서양의 이런 선진적인 이런 나라들은 다 진화가 더 많이 된 나라들이고, 니네 아시아, 아메리카, 니네 이런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은 진화가 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양육강식의 어떤 논리가 존재하듯이 우리도 니네 약한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로 삼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적자생존의 논리, 이게 좀 어렵죠? Survival of the fittest,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한 자만이 생존한다는 원리인데, 이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더 많이 진화를 했고, 너희들을 이렇게 침략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인종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 이런 인종주의를 같이 가져오게 됐고요. 자, 이제 그 아시아에서는 청나라, 일본, 조선, 이렇게 세 나라가, 동북아시아 세 나라가 다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되는데, 청나라는 1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개항을 당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런 중화사상을 가졌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양국 운동을 통해서 서양의 이런 발전된 과학기술을 배워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약들이 체결이 됐고, 결국은 미국이 너무 세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센 나라가 한번 돼보자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전면적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은 나중에 개혁파와 관련해서 다시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 개항을 시키는데 1876년에 체결된 바로 강화도 조약이 있겠습니다. 이게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 정도 배울 거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일본에 의해서 강요되었고, 1894년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라이벌 관계가 된 게 바로, 그렇죠, 청나라와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조선을 둘러싼 두 개의 강대국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을 두고서 싸운 전쟁이 바로 1894년의 청일전쟁이고, 청일전쟁과 함께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동학농민운동이 이해에 일어났고요. 예, 갑오개혁이 이때 있었고, 청일전쟁이 있었다. 예, 뭐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다시 배우겠고요. 자, 여기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먹느냐라고 했는데 이때 새롭게 라이벌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위에서부터 바로 부동항을 찾아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남하 정책을 펴던 러시아와 일본이 새로운 어떤 라이벌 관계가 됐죠. 그래서 결국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여기서 또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이제 한반도는 우리 거야 라고 일본이 조선에 강요하는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1905년에 체결이 되죠. 예,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배울 거고요. 오늘의 메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이때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로 요 사건들의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 내용을 하나 적어두시고요. 병인 박해, 병인년에 박해를 했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제 프랑스 선교사와 수많은 천주교 신도들을 살해했던 그러한 사건이고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배가 우리나라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죠?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는 같은 해에 일어났다. 병인년 1866년에 일어났는데 바로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가 죽으니까 누가 쳐들어왔겠니?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병인년에 서양 애들이 요란을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병인양요가 일어났고요. 그 뒤로 독일 상인 오페르트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고요. 그 뒤에 신미년에 서양 애들이 또 요란을 쳤는데 이게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냐? 바로 미국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 화의하는 걸 배척하는 비석이라고 하는 서양하고는 화의하면 안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게 됐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73년까지 집권을 했고요. 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실시가 됐습니다. 1866년에 병인년에 이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북쪽에서 러시아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 야, 이 러시아가 되게 센 나라고 큰 나라인데 조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러시아로부터. 해서 흥선대원군은 당시에 조선 내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이 프랑스라고 하는 강대국을 활용해서 러시아를 막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프랑스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의 컨택을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가 되면서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서 니네 두고 봐. 내가 니네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자,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천주교를 금지시켜라라고 하는 여론이 확산됩니다. 거기다가 중국 청나라에서도 천주교 신도들을 바로 처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수많은 신도들을 처형하게 된 거죠. 자, 그 바로 같은 해에 미국 상선 장사하는 대적 제너럴 셔먼호가 바로 평양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이라고 하는 건 강폭이 좁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양쪽에서 막 불화살을 쏘고 막 공격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뭐 배를 돌릴 수도 없고 막 그래서 결국은 이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가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려고 했음에도 이제 얘네가 이제 상륙을 해서 막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 그리고 군민들이 이 배를 격침하게 된 거죠. 1866년에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이 해에
병인 박해를 부실로 프랑스의 함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의 원인은 병인 박해라는 거. 자,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왔죠. 우리 부천이 지금 한 6기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 강화도는 차를 타고 가면 불과 뭐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섬이에요. 굉장히 큰 섬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해서 문수산성과 자 찾아볼까요? 예, 문수산성은 김포에 있네요. 그리고 정족산성, 일명 삼랑성이라고도 하는데 정족산성은 어디 있나? 예, 정족산성 여기는 안 나오네요. 아, 여기 있다. 네, 강화 삼랑성 정족산성. 여기서 이제 한성근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 군대랑 싸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프랑스가 막 여러 가지를 막 약탈을 하고, 그죠? 우리 양민들을 괴롭히고 이러면서 외교장각, 우리나라 규장각은 정조가 그죠? 왕실 도서관으로서 세운 거죠. 궁궐에. 그런데 이제 이걸 카피본, 이제 규장각 만약에 불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왕실 밖에다가 규장각을 지어서 왜 규장각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이 강화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랑스 애들이 왔는데 그럴듯한 건물이 있어? 잠겨 있어? 이걸 이제 부시고 들어가서 보니까 책이 엄청 많은데 이거 뭔가 되게 중요한 책 같아. 그래서 이거를 몽창 털어서 약탈해 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외교장각 도서는 우리나라 책을 프랑스가 훔쳐간 건데, 이것을 영구 임대, 프랑스로부터 임대해서 받는 형식, 이것도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화재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할 건데, 그 관련된 얘기는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뒤에 일어나게 돼요. 그게 보면은 병인 양요까지 살펴봤고요. 오페르트, 바로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우리 나 장사 좀 하게 해줘. 통상 요구를 했는데 그 거절당하니까 이제 화풀이죠. 그래서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 묘를 도굴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서양 애들에 대해서는 정말 극혐하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성리학적인 어떤 이런 그 조상 숭배가 굉장히 이 중요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도구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왕의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너럴 셔머노 미국 상선이 침몰한 걸 계기로 해서 한 5년 뒤에 미국이 함대를 보내서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신미양요고요. 광성고에서 어제연 장군이 전사했다. 특히 이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수능에도 지금까지 한 50번 나왔습니다. 병인양요 어느 성에서 누가 싸웠냐? 신미양요 어느 성에서 누가 싸웠냐?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왔는데 광성고는 여기 있죠. 광성고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결국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프랑스 미국 군대를 이렇게 몰아낸 흥선대원군은 진짜 서양 애들은 정말 같이 할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혁화비를 세우게 되는데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움책에 있는 이 양자는 요 양자로 고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선생님이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서양 할 때 양자입니다. 이 이자는 오랑캐 이자예요. 양이 침범이라는 것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이 뜻입니다. 비전 즉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즉 화의하는 것이고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주화매국입니다.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주제어는 뭐냐? 양이가 침범하면 전쟁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싸워서 몰아내라. 자, 어쨌든 흥선대원군은
열강의 침략을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적인 노력을 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흥선대원군이 지나치게 모든 서양의 문물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근대화가 늦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현 장군이 바로 신미양요 때 이게 이제 수병할 때 숫자예요. 우리 수군할 때 숫자인데, 이 숫자기가 바로 미국에서 장기 대여 형식으로 마찬가지죠. 예, 이런 외교장갑 도서랑 같이 돌아왔다가 24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참 어이없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안녕.